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세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애플 정고점 대비 2.5% 하락, 리밸런싱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3월 CPI 확인 앞둔 시장, 주식 채권 달러 혼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43% 떨어지고요. S&P 500 지수가 보합,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가 0.29% 오르면서 3대 지수는 혼조였습니다. 메뉴입니다. 애플 전고점 대비 2.5% 하락, 리밸런싱 시작. 경기 침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은행 위기는 가라앉았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위기도 가라앉았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기술주의 상승은 덜합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소비나 제조가 위축되는 신호, 즉 경기 침체의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결국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다라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죠.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다고는 하지만 1년 만에 예상치보다 아래로 나왔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확실히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전년 대비인데요. 오늘 CPI가 9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예상은 5.2%인데요. 이전 6.0%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었을 거라 예상하는 것이죠. CPI가 중요한 이유는 은행 위기로 인한 조만간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를 내리기가 힘듭니다. 이럴 경우 최악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안 떨어지고 금리는 높은데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CPI가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오늘 CPI 수치가 예상보다 높고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젠 경기 침체가 아닌 스태그플레이션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PC 수요 감소, 애플이 가장 심각, 애플 PC 출하량 40% 감소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은 지난 1분기에 컴퓨터 출하량이 40.5% 감소하면서 주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고점 대비 2.5% 하락했고요. 리밸런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플 전고점 166.17 리밸런싱입니다. 어제 애플이 162.02달러를 하향 돌파함에 따라 리밸런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애플 90%, 달러 10%입니다. 이후 종가에 애플이 157.86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면 10% 추가로 매도하고요. 종가에 애플이 170.32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올인입니다.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만약 10%를 팔았는데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듭니까? 그러면 시장은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만약 10%를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면 시장은 주가를 반대로 말아 올립니다. 이 얘기는 기분에 따라 투자하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계적으로 매뉴얼에 맞춰서 사고 팔면 됩니다. 그래야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서브이슈입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금융위기 온다. 서양에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한 국제 균형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란 유럽의 30년 전쟁을 종식시킨 조약인데요. 1648년 10월 24일 독일의 민스터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30년 전쟁은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신성 로마 제국을 포함한 많은 유럽 열강들이 연루된 전쟁이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국가 주권과 힘의 균형 원칙을 확립한 획기적인 협정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서양인이 생각하는 국제적인 국제 균형 원칙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현재의 국제 질서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국제 균형 원칙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세계는 5개 또는 7개 등 홀수계의 강한 국가가 있다고 이제 상정을 합니다. 이런 강한 국가가 서로에게 힘을 투사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견제와 균형 상태가 바로 서양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제 질서의 평화입니다. 동양과는 반대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제가 지배를 하는 그런 천하 통일을 하는 게 이상적인 국가 질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 균형을 깨려는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역사는 시대마다 악마와 같은 균형을 깨려는 세력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베스트팔렌 체제의 국제 균형은 도전과 위협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서로 동맹을 맺는 것이 베스트팔렌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동맹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비스마르크가 말한 원칙을 따르는데요. 5개의 강대국이 있다면 악마와 같은 인간의 강대국을 빼고 3개의 강대국이 빨리 동맹을 맺어서 그와 대항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국제 균형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의 강대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5개의 나라입니다. 이때 이제 악마는 비렐름 2세의 독일이 되죠. 이에 대항하는 세력은 프랑스와 러시아인데요. 독일은 이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대2가 된 것이죠. 1904년 영국은 영광의 고립 정책을 포기를 하고 프랑스,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동맹을 맺고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악마가 됩니다. 강한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3개의 주축국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개의 연합국 전쟁입니다. 여기에 최강국인 미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을 하면서 연합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끕니다. 1차 세계대전에 이어 2차 세계대전에서도 악마를 물리쳤죠. 그렇다면 현재의 강대국은 누구입니까? 미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 중국 이렇게 5개 국가인데요. 여기에 이제 서양이 생각하는 시대의 악마는 누구이냐? 러시아의 푸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냉전 시대의 소련의 유상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5개 강대국이 다시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갈까요? 최후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금융전쟁, 무역전쟁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 때문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에 의존한 경제였습니다. 농업은 생산수단인 땅인 식민지를 더 많이 빼앗는 자가 승자가 되었죠. 그러니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가 농업이 아닌 지식에서 나옵니다. 중국이 캘리포니아를 침공한다고 해도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핵무기인데요. 핵무기의 숫자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과학자연맹이 따르면 미국은 약 3,800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고 그 중에서 1,750개가 배치되어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약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 250기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중국 두 강대국이 서로 절반 정도의 핵무기만 상대국에 쏘더라도 지구의 인류는 절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 질서를 깨트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보다는 금융이나 무역 전쟁으로 끝날 확률이 높죠. 세계 최강국 미국을 지탱하는 3대 패권은 무엇입니까? 군사 패권, 달러 패권, 문화 패권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군사 패권과 달러 패권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물리적인 군사력으로 서로를 견제할 수 없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세계 최강국이 바뀌는 것은 경제력, 즉 기축통화인 달러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죠. 중국 사우디와 위안화 결제, 페트로달러, 와이시동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사우디가 원유 결제를 위안화에 쓴다는 기사입니다. 달러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페트로달러에서 나옵니다. 세계는 현재 석유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한데요. 이런 시스템을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사우디가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균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국채 보유량 3개월 연속 감소, 13년 만에 최저 보유량 기록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은 2022년 11월 기준 8,700억 달러로 미국채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줄이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러시아가 갖고 있던 미국 국채가 동결되었고 게다가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망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가 갑자기 동결될 수도 있고요. 스위프트망에서도 배제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식량 수입이 중단이 되고 에너지가 끊기면서 중국 내에서 아사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에너지인 수입원을 위안화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달러 이외의 통화로 식량을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오히려 이제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 미국에 부담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중국의 대만 침공 때문입니다. 중국이 만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대만을 침공한다면 러시아처럼 미국에 의해 고립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와중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쳐들어간 이유도 바로 미국이 일본에 대주던 석유를 끊었기 때문이죠. 당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쉘이 석유를 캐고 있었죠.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러시아처럼 제재를 당할 것인데 그때 당할 보복이 러시아처럼 달러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유와 식량 등 수입이 동시에 끊기면서 중국은 아비규환이 됩니다. 러시아는 석유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으니 국제사회 고립이 두렵지가 않았죠. 그러나 중국은 석유와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할까요? 대만이 중국 땅이라는 선언만으로 불충분한 것입니까? 왜 꼭 침공까지 해야 합니까? 그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3% 목표치 반토막 세계 공장 고속 성장 멈췄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은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성장이 우습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는 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치가 5.5%였는데요. 2022년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0%인데 중국과 같은 수치이죠. 그렇다면 중국이 경제 성장률과 대만 침공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중국의 공산당은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 독재의 이유는 선불원 때문인데요. 선불원이란 1985년경서부터 덩샤오핑이 주장한 개혁 개방의 기본 원칙입니다. 뜻부터 얘기하자면 먼저 부자가 되자 이런 뜻인데 정치 체제야 나중 문제고 일단은 공산당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나서 정치 체제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지금까지는 중국 공산당이 잘해왔습니다.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했고요. 세계 2위의 경제력도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산당이 말하던 경제 성장이 더 이상 없다면 굳이 공산당이 집권해야 할 의무도 없어집니다.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공산당 집권의 이유인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면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 것입니까? 만약 지난 천안문 사태처럼 무력 진압을 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경제 제재를 가할 명분을 찾게 됩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결국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죠. 물론 성공한다면 공산당으로서야 좋겠지만 실패한다면 결국 러시아처럼 국제적인 고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고립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대만 침공은 가자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보루로 남겨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 대만 침공을 안 하고 그것은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와 전기차인데요. 세탁기, 냉장고, TV, 스마트폰 등 아무리 커다란 가전제품을 중국이 만들어 팔아도 결국 이익은 첨단 반도체에서 납니다. 이외에도 AI, 양자 컴퓨터 등 중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줄 기술에도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반도체는 또한 미사일, 인공위성, GPS 등과 같은 군사 기술에도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중국은 기존의 엔진 자동차에서는 승부를 볼 수 없으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친환경 자동차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중국이 만약 선진국으로 도약만 한다면 중국의 공산당은 영원히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개발을 막고자 칩스법과 IRA법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견제에 막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준다면 중국은 내부의 균열로 무너질 것이고요. 동남아 국가처럼 영원히 조립공장 수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선제적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인 달러 패권에 균열을 가하고 있는 중이죠. 중국 은행들 러시아 제재 이후 CIPS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 접속 급증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은 러시아 스위프트망 제재 이후 중국의 CIPS로 인해서 석유를 사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끌어들이고 있죠. 그렇다고 미국이 사우디를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섣불리 미국이 사우디를 제재했다가 오히려 사우디가 중국으로 기울면 중국만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중국, 브라질 달러 배제한다. 양국 통화 결제 합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CIPS를 통해서 중국과 브라질이 위안화 해화라를 직접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브라질은 중국에 대두를 수출을 합니다. 대두는 이제 간장이나 뭐 기름 같은 것도 만들지만 중국의 돼지 사료도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제재 시 브라질과의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중국은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 그리고 식량 문제를 풀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제 베스트팔렌 국제 질서에 의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현재 5개의 강대국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고 서양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시진핑과 공산당은 악인입니다. 따라서 시진핑과 공산당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을 먹는다면 미국은 유럽연합, 일본과 편을 먹고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리적인 전쟁은 힘들고 금융전쟁, 무역전쟁을 통해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중국은 달러 패권에 균열을 가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은 중국의 선진국 진입을 막고 중진국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미국의 달러 패권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달러 패권 움직임에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 때는 언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디폴트죠. 한국도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자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영기업은 민영화되었고요. 은행 등 국가기관 산업 등은 외국의 헤지펀드한테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후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약 4,400억 달러까지 늘려놓았습니다. 이후 한국은 달러를 직접적으로 모으는 달러 보유 트라우마가 생겼죠. 미국의 달러 패권에 중국이 균열을 내면 미국은 국제적으로 달러가 필요하게 합니다. 한국이 1997년에 당한 것처럼 말이죠. 미국은 저금리의 양적 완화를 통해 달러를 무제한으로 풉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금리로 그 엔화를 이제 엄청나게 풀었죠. 한국은 엔화 자산을 빌려서 고금리로 동남아 국가에 빌려줍니다. 글로벌 헤지펀드가 태국 등 동남아 국가의 환율 공격으로 디폴트가 나게 만들죠. 일본, 미국은 단기로 빌려준 엔화 달러를 회수를 합니다. 한국이 동남아에 장기로 빌려준 달러는 디폴트를 나가나 아니면 기간이 남았고요. 단기 차입금인 달러나 엔화는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외환보유고가 모자라서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로 최소 7조 달러 이상의 엄청난 달러 유동성을 제로금리로 풀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올리며 달러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중이죠. 세계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달러 유동성 축소에 가격이 30%가량 빠지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주택시장은 고정금리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두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택시장은 아직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의도치 않은 은행 부도와 변동금리 조건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물론 위기는 중국의 1대1로 국가들에게서도 터질 수가 있고 중국 자신이나 아니면 유럽 국가에게서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한다면 결국 금융 위기를 일으킬 것입니다. 시장에서 달러는 부족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디폴트가 나는 나라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달러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따라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달러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승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애플 전고점 대비 2.5% 하락 리밸런싱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고요.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